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로제 사실상 1년 유예다. 원래 내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을 반영해서 보완책을 내놨는데 사실상 1년 유예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300인 미만 기업 계도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어겨도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계도 기간이니까 그냥 주의 정도만 주고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계도 기간을 설정을 안 했습니다. 상당 기간 주겠다고만 했어요. 특별 연장 근로 요건도 완화했는데요. 경영상의 이유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실까요? 이 장면, 지금 헬멧을 쓰고 있고 쇠파이프 그리고 불이 붙었습니다. 홍콩 이공대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금 격전지처럼 됐는데요. 홍콩 시위대의 최후의 보루로 간주되고 있고요. 경찰이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대치 중인데 거의 전쟁터와 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탈출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염산 폭탄대 저격수 전쟁터가 된 홍콩 이공대. 진압하는 홍콩 당국에서는 저격수 배치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실탄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시위대는 염산 폭탄을 만들어서 제조해놨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장갑차 실탄 동원 진압작전을 했고요. 시위대 최후의 보루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라인과 야후재팬 손잡았다. 이용자 1억 명인 IT 공룡 탄생한다. 라인은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신저 서비스고요. 야후재팬은 소프트뱅크가 운영을 하고 있죠. 내년 10월 경영 통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매출은 12조 원, 일본 인터넷 기업 1위로 껑충 뛰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곧 보자.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북한 적대 정책부터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3차 회담 하고 싶다. 만나자라는 의사를 타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속하게 행동에 합의 이뤄야 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요, 일단 반응은 보였습니다만 적대 정책부터 해라. 그리고 뭔가를 가져와라, 구체적인 거. 우리를 허투루 보지 말라. 뭐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 새 순회회담이란 의미긴 하지만 적대 정책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요, 북한이 담화를 내서 비슷한 주장을 또 내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윤정군 동아방송대 교수 그리고 이재영 전 국회의원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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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쪽 화면 봐주시죠. 메아리 없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어떤 용태론, 쇄신론, 강력한 주장이 있었죠. 그러나 별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오늘 국민과의 대화, 저녁 8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패널 300명과의 대화 예정돼 있습니다. 검사님 무서워, 진술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분노 유발자라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숨통인가? 누더기인가? 52시간 근로제 정부의 보완책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입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인의 불출마와 함께 한국당을 해체하자는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도부에 대한 용퇴를 요구한 건데 그 이후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황교안 대표 총선 패배할 때는 물러날 것이다. 총선 뒤에 평가받겠다. 지도부 사퇴론에 선 그었다. 사실 이 지도부 용퇴론은 지금 상태로는 총선, 대선은커녕 총선도 치를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따른 건데 황교안 대표는 그 용퇴론 주장에 대해서 총선 끝난 뒤에 평가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절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연발 전원 사태 후폭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반응들이 좀 더 소개돼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가장 중요한 책무는 패스트트랙 막는 것에 있다. 일단 여기에 매진한다. 거절입니까? 이게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또 뭐가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그건 아니다라는 뜻을 익혀요. 그리고 영남 중진들 퇴진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태 의원, 이른바 이제 비박, 그리고 그동안 소신 발언 좀 많이 내놨습니다. 쇄신 요구에 응답 못하면 국민들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했고요. 소장파, 지도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평가가 좀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대체할 인재가 없어 못 그만둔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용태론에. 대체할 인재가 없다. 쇄신론에 귀막은 한국당 의원들. 이렇게. 제목 자체가 매섭게 질타하고 있군요, 지금. 내용 보겠습니다. 김세연 불출마 선언에도 요지부동, 귀막았다,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보면요. 역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요. 이제 반발하는 중진 의원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 내용은요.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에서 경질해야 된다. 그 징계를 하자는 소리예요. 그런 주장을 했다고. 먹던 물에 침 뱉은 거다.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김세연 의원 또 짧게 입장이 좀 나왔는데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에 계속 있겠다는 거는 공천 전행을 막으려 하는 거다. 그래서 자리 지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또 전선이 형성돼 있죠, 지금. 자,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김성찬 의원님과 김세연 의원님께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 진영이 나아갈 당 쇄신 또 자유민주 진영의 쇄신에 대한 고언도 있었습니다.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입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김세연 의원님의 고뇌에 찬 충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책무, 공수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한다면 어떠한 것에도 저는 연연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당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당의 승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지도부의 평가를 보면 충정의 말이다, 고언이다. 일단 긍정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편한 기색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게 말도 길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보면요. 자, 최영선 의원님.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사실상 김세연 의원이 총선 전에 어떤 용태 이런 거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답변은 총선 뒤에 평가받겠다고 했어요.
이게 명분과 현실 사이의 그 예. 괴리겠죠. 예. 일단 뭐 저는 김세연 의원의 질타 정말 예. 사이다 같은 질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한국당이 스스로 그 배출해낸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예. 국정을 같이 운영하던 여당 의원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 심지어 다시 출마하겠다는 거 국민들 눈에 제대로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정말 답답한 이런 그 모습에 예. 대해서 예. 김세현 의원이 시원하게 질타를 해준 거는 정말 좋은데 예. 문제는 그럼 지금 만약에 사퇴하면 어떡하자는 거냐. 아. 총선이 5개월밖에 안 남았고 예. 당장 선거의 룰인 선거법을 지금 예. 개정하느냐 마느냐 예. 하는 상황에서 예. 지도부까지 총사퇴하고 나면은 이 전국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김세연 의원의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예. 총선까지는 예. 현 지도부가 예. 이 선거법 처리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공천 문제라든지 예.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총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건 뭐 현실과 명분 사이의 어떤 그러니까 황교안 절충점이라고. 대표의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 아까 본 기사, 동아일보 기사인가요? 대체할 인재가 없으니 지금으로서는 쇄신이나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물갈이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맥락으로도 들리기도 하네요. 대체할 인재 없어서 못 그만둔다 이렇게.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분들은 솔직히 예. 이제 대체할 인재가 없다는 말을 갖다가 지도부가 했을 때 하고 예. 일반 의원들이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일반 의원들은 예. 본인들이 불출마하고 나면 예. 새로운 인물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도부는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글쎄요 중진 의원들 일반 의원들이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지도부로서는 지금 국회에 산적한 일이 많고 야당과 협상할 일도 많기 때문에 지금 물러나라는 건 무리가 있지만 중진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그 단어의 표현이 다를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만 떨어졌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뭐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 이래요. 한국당 지지율만 떨어졌다. 뭐 떨어지려면 같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려면 같이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이다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2.9%포인트 떨어져 30.7%. 다른 정당들은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다 올랐습니다. 적게나마 오른 정도 있고 꽤 오른 정당도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7%로 상승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 있는데요. 이재용 전 의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자유한국당에 계시니까요. 지금 김세연 의원이 어떤 불출마와 용태론 주장을 불출마 선언 그리고 용태론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이거에 따라 좀 반응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상황을 좀비라고 진단을 했어요. 좀비, 민폐 좀비. 반면에 중진들 경우의 생각은요. 지금 언론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나마 당이 좀 살아났다 지금. 그러니까 우물물에 왜 침을 뱉느냐. 그러니까 뭔가 좀 좋아졌고 살아났다. 여기에 지금 뭔가 돌을 던지는 경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자. 이재용 전 의원께 보시기에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은 좀비 상태입니까? 살아난 겁니까? 좀비 상태이면서도 살아남은 거죠. 그건 뭡니까, 그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불확실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살아남았다는 거는 예. 어찌 보면 이 좀비 상태를 조금 더 유지시키는 하나의 안 좋은 상황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서 예. 제가 몸담고 있는 당이지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예. 어디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 이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권이라든지 소위 네. 말해서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지역에 계신 분들과 수도권에 있는 분들, 특히 서울에 있는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또 민심에서 오는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가 워낙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체감하는 그 온도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 엊그제 예.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했던 말들 다소 듣기 거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강한 쇄신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에 예.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황교안 대표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예.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총선 이후에 평가를 받겠다. 근데 거기 전에 하신 말씀 예. 국민적 요구가 지금 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요구가 높다.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인정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걸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후에 평가를 받겠다는 것은 그러면 쇄신을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면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예. 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지금.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예. 대한 대충 이런 방향성도 아직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예. 큰 문제거든요. 즉 김세현 의원이라든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 공을 지도부에 던졌는데 예. 지도부에서 그 공을 다시 되파져 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공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또 거기에 합당한 대답 못한 부분이 예. 저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오늘도 그 어떤 언론에 보면은 예. 이제 영남권에서도 초선 의원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출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론한 게 좀 있습니다. 거론한 게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당 지도부에서 나온 대답만 가지고 예. 이 쇄신의 움직임 목소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그래도 더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뭐 쇄신을 또 강력하게 주장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뭐 김세현 의원의 이런 고뇌찬 결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더 거센 비판과 함께 정말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엄중하게 추궁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 있습니다. 친묵 깬 친박 TK 대구 경북 그러니까 영남 의원이라는 거죠. 영남 지역. 곽상도 의원 당이 원하면 불출마하겠다. 지금 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기자와 어떤 전화통화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당이 원하면 불출마할 수 있다. 그리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도 원래 좀 대구 출마 얘기, 대구 뭐 수성구 출마 얘기가 있었는데 대구 아닌 다른 곳 허엄지 출마 결심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이 지금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이라고 보기는 없지만 뭔가의 움직임이 아직은 작지만 그래도 있긴 있다는 점, 이 기사로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윤영훈 교수님. 자유한국당, 지금 뭐 용태론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그거에 대한 반발 역시 또 거세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른바 자유한국당, 좋게 말하면요, 이게 인적 쇄신, 조금 험하게 말하면 물갈입니다. 총선 전에 이거 될까요? 아니면 어렵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뭐, 그 황교안 대표와 이제 지도부의 예. 그 결단에 달린 문제인데, 예. 최근에 이제 한국당 상황을 보면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만고의 정치권의 진리인데, 예. 그 상대 정당이 잘못하는 것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지율이 회복되지만, 예. 궁극적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상대 정당 말씀하시니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잘하는 거 없다 이 말씀이 좀 깔려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장애 투쟁할 때 바닥을 쳤던 지지율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국 정국에서 상당한 정도로 30% 중반대까지 예. 지지율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도취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내부 혁신 작업으로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하면서 지지율 올랐던 지지율을 지금 다 까먹고 있는. 또 아까 지지율 그런 기사도 형국인 있었지만 다른 정당들은 올랐는데 한국당만 떨어졌다는 기사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야당이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까지는 예. 지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예.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면에서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예.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어떤 혁신적인 어떤 정책으로 외화시켜서 국회에서 입법한다든가 이런 어떤 후속 작업이 있지 않으면 예. 하루 또 등을 돌려버리거든요. 그런 면이 요즘에 이제 그 한국당에 적나라하게 좀 보여줬다고 보고 예. 최근에 이제 김세현 이제 의원께서 이렇게 예.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의 어떤 입장 표명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도부에 대한 요구는 분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전원 사퇴하고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예. 비대위를 꾸려서 총선을 치르자.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런 제안이었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 예.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본인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는 나와줬어야 그런 쇄신 요구에 대한 예.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에 답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총선 끝나고 하겠다. 이거는 바다에서 이제 폭풍우를 만나서 무기 버리고 식량 버리고 일단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김세현 의원이 얘기한 건데 나는 육지에 도착한 다음에 식량 버릴래.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어떤 근본적인 혁신 이런 걸 요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용태론, 이 용태가 현실화될까 질문 드렸는데 전체적인 직접적인 답은 안 하셨지만 윤종현 교수께서는 지금 상태로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위기를 좀 읽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황교안 대표가 예전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도 대권 후보로 이렇게 한국당에서 됐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한데 그분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진들 용태를 시키고 이런 리더십을 과연 보여주실 수 있을까? 국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리더십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은 아까 기대할 만하다. 뭔가 있다. 그걸 강조하셨고 윤종현 교수님은 글쎄 약간 갸우뚱하시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켜보면 압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지금 저 얘기와 당내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몇몇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제가 예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분위기를 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무조건 희망과 기대만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까 이게 뭐 대체할 인력이 없다 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예. 저희가 이미 벌써 당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감정과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사실 이런 거는 뭐 시간이 다 알려줍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뭐, 예정이고 안 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100분간 예정돼 있는데요. 관련 기사가 좀 있습니다. 보시죠. 문 대통령, 오늘 국민과의 대화, 사회는 배철수, 방송인 배철수 씨가 맡게 됩니다. 국민 300명과 타운홀 미팅 방식. 타운홀 미팅 하면 또 이게 무슨 방식인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요 인물이 가운데 있고요. 나머지 청중이 동그랗게 둘러싸는 거죠. 그리고 좀 시선을 여러 곳에 분산할 수 있게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타운홀 미팅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후 8시부터 100분간 생중계. 지금 300명의 국민 패널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원자가 대략 한 16,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뭐 이렇게 무작위로 뽑았는데 전체적으로 뭐 인구 비례나 이런 것들도 감안을 좀 했다고 합니다. 골고루 뽑기 위해서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문 대통령 어제 일정 비우고 오늘 국민과의 대화 준비 전 분야 점검. 사실은 매주 월요일은요. 청와대에서 회의가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는 날인데 어제 그 회의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에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하루 준비하고 오늘도 저녁 10시까지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 준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 분야를 점검한다. 왜냐하면 질문이 사전에 뭐 준비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해요. 오후 8시부터 100분간 MBC에서 지금 생방송 대정이고요. 물론 다른 MBN 역시 생중계 예정입니다. 방청객 패널 300명과 사전 각본 없는 문답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질문과 답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이 국민과에 대해서 좀 설명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 통합의 장,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100분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제 패널이 300명이니까 300명이 100분. 그러니까 모든 패널 300명이 다 질문을 할 시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손을 들고 사회자가 지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일단 나오는 걸로 전 분야에 아마 다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침에 매일경제가 오늘 패널 4분 나오셨는데요. 패널 4분께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국민 패널단에 물론 들어가지는 않으셨지만 들어갔다는 가정을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 써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4분께서 뭐 써달라고 하니까 바로 쓰시네요. 별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미 질문들을 다 마음속에 품고 계셨나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부터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총선 전국 이미 들어섰다고 하고 예. 특히 이제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서 예. 예산을 비롯해서 내년도에 지금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 상당 부분 애초에 반대하기도 하고 또 예. 관심도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월이면 깁니다. 앞으로도 6개월이에요. 예. 그럼 그 동안에 아. 야당 없이 대통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 일 중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사실상 국회는 공전을 할 테고 총선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동안 야당은 별다른 협조가 없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시겠냐 이런 그렇죠. 질문이에요. 그런 거 더해서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뭐 야당 없으면 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테고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또 총선에서 여당을 좀 더 지원해 줘야겠구나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또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없이 대통령께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좀 하고 싶다는 거네요. 답이 어렵겠는데요. 대통령이 저 질문 받을 때 답변을 이게 굉장히 잘해야지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답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뉴스 보시나 이렇게 쓰셨어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그 조국 사태 이전부터 예.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했던 것과 예. 정책의 취지와 그 결과가 상반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뭐 한 예를 들면 경제 같은 경우, 예. 일자리 같은 경우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체감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예.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만 나오는지라고 하면서 민심이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뉴스도 안 보나?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니면 자신들이 내놓는 결과와 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체감 온도는 이렇게 괴리가 큰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좀 제가 좀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만약에 이재영 전 의원께서 질문을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뉴스 꼼꼼히 챙겨 보십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겠죠. 꼼꼼히 챙겨 봅니다.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인터넷 뉴스도 다 챙겨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일자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옆에 있는 내 친구와 내 후배와 내 선배 30대 40대는 일자리를 잃어가고 예. 그런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 예. 그리고 또 통계를 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왜 대통령만은 께서는 일자리 상태가 매우 좋아졌다고 혼자 주장을 하십니까? 혹시 잘못된 정보를 지금 받고 계신 건 아닙니까? 뉴스를 안 믿는 건 아니십니까? 그러면 아마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게 말입니다 하면서 또 토론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요거는 그 아마 그런 질문이 만약에 있다면 또 꽤 긴 시간 토론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정근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쓰신 겁니까? 노사 서운함 뭐 이렇게 좀 첨언을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질문입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예.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예. 정치권의 대화 타협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대화, 그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 예. 노사 간의 이제 대화가 제일 핵심이겠죠.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 청와대로 이제 초청해서 예. 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이제 관련된 재벌 회장님들 예. 다 모셔서 양쪽의 어떤 물론 이제 정치 권력도 포함이 되는 거죠.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가시적인 그 결과물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민주사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4차 혁명 시대에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한 예.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거를 위한 이제 추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 예. 아직 노사 양쪽에서
특별한 그 답을 지금 얻고 있지 못한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 대답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 노사 양쪽에 좀 아쉬움, 예. 서운함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게 어렵겠지만 진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노사 양쪽을 좀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서운함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종욱 교수께서 좀 두 개 질문을 잘 하셨어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건 아마 대통령이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첨언을 한 질문인데 노와 사에 대해서 각각 서운한 점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이거 얘기를 할까요?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각각 서운한 점이 밝혀진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경선 의원께서는 지소미아 얘기를 질문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예, 지소미아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이 예. 이번 주 금요일 자정에 예. 이제 종료가 됩니다. 예. 근데 바로 이 질문은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질문을 받았는데 예. 제대로 답변을 못한 질문입니다. 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예.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그 일주일간 예. 미국 정부 초청으로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오. 뭐냐면은 우리 주한 미군과 예. 후방 기지인 일본 내 미군들이 어떻게 협조해서 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왔는데 그때 예. 질문을 할 때마다 예. 미국 관계자, 일본 관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만 이익을 보게 된다. 예. 그리고 한중일 관계는 북한 예. 미사일이 날아오더라도 대처하는데 분명히 손실이 있다. 예. 대응 속도라든지 그러니까 그 이익을 보는 집단은 북중 너고 그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본다 이렇게 예.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지소미아가 종료가 될 때 대통령께서는 명분이라든지 자존심 같은 것을 예. 외교에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이득을 얻느냐. 일본 나쁘다. 일본의 기분 나쁘다. 이런 예. 자존심 문제로 외교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 북한 미사일을 대응한다든지 할 때 손해보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이익 보는 것은 이것을 종료했을 때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우리나라가 얻는 이득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명분이나 자존심 위에 진짜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달라. 이 질문을 하시고 싶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지금 패널 네 분 질문 쓰신 거 좀 잡아볼까요? 동시에. 그러니까 오늘 질문이 참 다양합니다. 역시 뭐 그 300분 국민 패널도 역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이 드는 반대. 지금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야당 얘기를 하시면서 야당 없이 어떤 일을 당분간 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대통령께서 뉴스는 보시나? 왜 뉴스와 대통령의 어떤 인식이 다른가? 이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윤종국 교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핵심은 노와 사에 좀 서운하신 게 있으면 그 얘기 좀 해달라. 이 질문도 꼭 하시고 싶다고 하셨고 최경선 위원께서는 지소미아 폐기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혹시 국민 패널 300분에 속하신 분이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방송을 보신다면 이 질문 참고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좀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정황 알고도 거짓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동양대 표창장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좀 검찰 쪽이 굉장히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동안 동양대 교수의 뭐 이름들이 좀 언급이 됐어요. 이 표창장과 관련해서. 그런데 방송 등에 나가서 여러 가지 해명을 좀 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에요, 지금. 자, 진중권 교수 얘기입니다. 직인이 이상하다고 내게 말해놓고는 정작 방송에 출연해 정경심 교수를 감쌌다. 뭔가 왜곡이다. 지금 이런 주장이에요,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에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표창장이 이상하다고 하더니 동양대 교수 방송에서 사실 왜곡했다.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좀 문제 있는 진술이 있었다. 그러다 이제 해당 교수 억측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할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부인을 한 거예요. 반박하면서. 자, 이 상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 정황에 대해서 자기 알고 있었는데 다른데 방송에 나가서는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뭔가 말을 받고 거짓말을 한 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굉장한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요, 과거 뭐 이 표창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방송을 통해서 오갔거든요. 그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학교에서 대장이 없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죠. 옛날 조교나 이렇게 그 과정들을 물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상장을 받는 것이 대장에 기록되지 않고 내부 결제를 받은 다음에 찍는 경우도 있고 미리 그냥 자체로 일련 번호를 써가지고 가서 직인만 찍어 오는 경우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총장님은 그것을 위임한 적도 없기 때문에 위조다라고 하는데 규정상 사실은 위임이 돼 있는 거죠. 어학원장이고 하면 그때 직원이나 조교를 통해서 이렇게 몇 명 결제 올려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까지 본인이 위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럼 굉장히 아주 멍청하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한 건데 그것이 왜 의혹이 있는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지만 표창장과 관련해서 이 동양대 제2모 교수가 좀 설명 들어보시면은 뭐 큰 문제가 없었다. 위임도 뭐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옹호내지는 두둔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가 이거 왜곡한 거다.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 변호사. 이게 만약에 진중권 교수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그 인터뷰를 해서 정경식 교수에 예.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분이 이제 예. 진정권 교수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SNS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 예. 근데 저게 지금 이제 최근에 정경식 교수에 관한 공소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공소장에 이제 좀 검찰이 보기에는 컴퓨터를 직접 조작을 해서 만들어낸 것 같다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거기에 진중권 교수는 그쪽이 맞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장 교수 같은 경우 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전에 인터뷰를 보였던 그 교수들도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지금 했다. 알고 있으면서 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 부분은 약간 저는 좀 이제 진 교수님도 이 좀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만 또 매몰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때 이 방송이나 이런 데 교수님들이 나와서 하셨던 얘기는 당시에 조국 장관의 딸이 직접적으로 동양대에 또 실제로 왔었고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도 아는 사이였을 정도로 활동을 명백하게 했었고 거기에서도 그럴 만한 상을 줄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마지막 순간에 그럼 표창장을 정말로 어떻게 만들었냐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까 조교의 인터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뭐 위임이 돼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저 큰 그림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논의는 뭐 하나 조그만 것만 나와도 거기서 굉장히 감론을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전체 그림을 좀 놓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표창장, 뭐, 검찰이 이제 기소하면서 어느 정도 내용은 좀 일단락이 되고 이제 재판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약간 새롭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주장들이 나와서 지금 오늘 신문들이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요즘에 진중권 교수가, 진중권 교수의 언행들을 보면은 약간의 패턴이 나오는데요. 그 패턴이 뭐냐면 본인이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제였나 그제였나. 뭐 진영과 양심 있을 때 자신은 양심을 선택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며칠 전부터 본인이 했던 그 강의 있지 않습니까? 강의 또는 이런 페북에서 올라오는 얘기를 보면은 상당히 그 본인이 속해 있는 진영에서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양심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얘기는 좀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 진중권 교수가 하는 내용이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가까이 지냈던 어떻게 뭐 진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지냈던 어떤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는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이거를 일부러 뭐 만들어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주장의 신빙성을 좀 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중권 교수가 그 과정 속에서 예. 어떤 진영에 대한 욕을 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하는 말을 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 그걸 위해서 자기가 한다는 예. 식의 지금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 요 상황에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진중권 교수는 최소한 자기가 아는 산하에서는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대 이른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졸업한 학교거든요. 그 학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조국 딸 고대 부정 입학 논란. 그러니까 이 입시 때 제출했던 어떤 서류 그런 문제예요. 그런 논란이 있는데 검찰 재판에서 설명할 것이다. 지금 고려대 학생들 차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입학 취소를 하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그런데 고려대 총장은 지금 뭐 공소장에도 무슨 그런 혐의가 들어간 거 아닌데 무슨 문제냐. 그냥 지켜는 보겠지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축의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 쪽에서 어제 조금 한 설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아래 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의 내용입니다. 고려대 입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정 교수 공소 사실에 포함이 안 된 것이다. 일단 안 됐다. 고려대 측에서는 일단 이런 부분을 근거로 들어서 뭐 지금 입학 취소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공소장에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고려대 입시 지원 서류 등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허위 스펙 부분이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에 이런 내용 다 들어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에만 넣지 않은 것뿐이다. 공소장 자체는 설명이 다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이 뒷부분, 공소장에 이런 부분 다 기록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확인된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학교 쪽에서는 이거 공소사실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 이렇게 해서 맞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대에서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진태 고려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조 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중대하자 운운하며 입학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고려대 입시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로 정 총장을 고발한다. 고려대의 조 씨 입학 취소 거부는 권력층 자녀는 입시 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입시 부정도 권력층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네. 최영수 의원님. 고려대학, 대학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일단 이게 뭐 고려대 총장 한 분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단순한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냐 하면은 이제 허위 스펙이 있었다는 것은 검찰 조사에서 예.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예. 문제는 그 허위 스펙이 입학 여부에 어느 정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예. 사실은 허위 스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예. 입학에 뭐 큰 영향을 못 줄 정도의 스펙이었다면 예. 또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여기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입학 취소가 맞다. 예.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이고 예. 대학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입학 사정을 담당하는 예. 위원회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폭넓게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조금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검찰이 이제 재판에서 상세 설명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실 윤정 교수님, 입학 서류가 만약에 허위 서류가 제출이 됐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이제 앞에서 예. 최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예. 재판이 끝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입학 취소 이런 이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저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봤지만 예. 검찰의 공소장이 다 진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조국 전 장관 이 수사에서 검찰 공소장이 마치 100% 진실인 것처럼 예. 이렇게 가정하고 그것도 젊은 학생들이 저런 과도한 주장을 하는지 예. 그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봐야 될 것은 분명히 봐야 된다. 검찰 공소장이 나름대로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쓰여졌겠죠. 그러나 그 공소장에도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지금 봐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1차 이제 공소장에는 예. 그 동영대 그 표창장이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예. 당시에 이제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총장 도장을 몰래 빼내서 찍었구나. 예. 이렇게들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2차 공소장에서는 예. 워드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포토샵을 활용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후소사고 덮은 예. 게 된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또 그 사실을 예. 그 1차 기소를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예.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일날 1시간 끝나기 전에 밤 11시에 예.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명백히 봐야 되고 검찰이 과거에 이제 말하자면 87년 60항쟁 때도 박종철 열사가 이제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서울시 이제 공무원 간첩던 사건 국정원과 공모해서 예.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간첩단을 만들고 예. 공소장에 그런 걸 썼던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잘못도 행할 수 있는 거죠. 검찰도 당연히. 예.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것은 100% 진실은 아니다. 물론 상당한 합리적인 그걸 예. 갖고 썼겠지만 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봐야 될 것들은 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즘에 그 조국 전 장관 이제 정경심 교수 예. 공소장에 대해서 마치 100% 진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분명하게 좀 알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영규 교수께서는 검찰에 대해서 일단 좀 어떤 강한 불신 같은 걸 좀 이렇게 섞으셔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재용 전 의원님. 근데 이 사안 고대 관련 사안을요. 이제 기사에도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숙명여고 시험 비리와 관련해서 숙명고는 당시에는 어떤 기소만 이루어지고 재판 중인데도 학교 조치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왜 고대는 조치 안 하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고대가 예. 지금 고려대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려대의 그 지도부의 입장이 계속 수시로 바뀌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처음에는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입학 취소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예. 또 며칠 전에는 그럴 일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젠가 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그것까지 고려해보겠다. 입학 취소까지. 지금 지도부가 계속해서 지금 이랬다 저랬다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뭐좀 약간 곤혹스럽다는 건가요? 그럼? 곤혹스러운 건 그분들이 곤혹스러운 건지 그걸 바라보는 고려대 학생들과 대학 졸업생들이 곤혹스러운 건지는 예. 뭐 둘 다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려대를 바라보는 아니 고려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 현재 고려대의 예. 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학사를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 그룹을 바라보는 예. 시각이 조금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실망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윤정규 교수님. 고려대가 이제 입장에 잘못이 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문제의 본질은 예. 아직 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거죠. 검찰 수사 결과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 예. 재판을 통해서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공주대 인턴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주대에서는 이미 한 달 전에 자체 진상 규명을 통해서 예.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는 예. 그런 내용이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악의적으로 집에서 뭐 식물 물만 줬다 이런 식으로 공소장에 기재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려대학교의 어떤 처분의 정당성, 올바름 예. 이거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 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국면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최종 사실이 확인되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네. 윤정규 교수님.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고유정 그리고 재판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어제 제주지법에서 7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하는 날이었어요. 예정은. 그러니까 구형을 하죠. 그러니까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인 형량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요구 형량이. 근데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그 상황입니다.
고유정, 검사가 무서워서 진술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검사가 글쎄요. 뭐 제가 직접 그 재판정에 가서 어떻게 질문과 답변이 있는지 모르지만 검사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재판이 또 멈춰줬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휴정을 한 뒤에 다시 재개가 됐는데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진술 거부에 재판 한 차례 휴정됐다. 그리고 결심 공판,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하는 이 결심 공판도 4달 2일로 연기됐습니다. 왜냐하면 고유정 측에서 요청했거든요. 연기해달라고. 그거 받아줬어요, 재판장이. 보시죠. 여기 좀 상황들이 군데군데 좀 묘사가 돼 있습니다. 고 씨는 권사님이 무서워 진술 못하겠다.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진술 못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잠시 쉬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를 여론몰이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재판부를 믿을 수밖에 없다.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방청객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럴 때.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중간중간 진술을 거부하거나 횡설수설 답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기사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문, 그리고 기자의 평가예요. 횡설수설 하더라. 여기 또 있습니다. 고 씨는 기억에 남아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또 전 남편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는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뭐죠? 복잡한 그 상황이라는 게. 어떤 복잡한 상황에 시신을 훼손할 이유가 될까요?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같은 제목이 있습니다. 고유정 검사님 무서워 답변 거부 구형 4달로 연기. 한 차례 휴정 뒤에도 역시 동아일보도 횡설수설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어요. 지금. 아무튼 어제 상황 뭐 기사 중에 중간중간에 묘사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그럼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신다는데 뭐 얘기 말씀하시는 그런 무죄. 야, 제주도가 니네 거냐? 네, 그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 두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완전히 모순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개심과 복수심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일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과 자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전 남편을 살해한다는 동기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사랑하신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런 남편의 아이를 굳이 죽일 이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준비도 계속 데려와서 같이 쌍둥이처럼 키우기 위한 준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죽일 동기가 전혀 없었죠. 네, 뭐 이제 상황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고유정 측에 대한 지금 어떤 입장인지 주장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검사님이 무서워 진술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재판 연기는 재판정에서 받아줬어요. 법원에서. 이거 좀 성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원래 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는 12월 말까지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법정 구속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어제는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심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까지로 끝을 내고 그다음에 검찰이 최후에 구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최후에 그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마지막 할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재판부에서는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법정 구속 기간 내에 선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 고유정 측에서 나와서 아니 갑작스럽게 의붓아들 살인사건도 우리를 기소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거를 다 같이 병합해서 같이 재판을 하느라고 오늘 결심을 할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다, 판사가.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라고까지 지적을 했는데. 근데 왜 받아줬어요, 연기? 어쨌든 피고인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른 증인이라든가 증거들에 대해서 다툰 다음에 피고인 본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또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증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거의 마지막에 실시를 하는데 그 피고인 신문을 이제 검사가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 우리 검사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계속 나를 범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저게 검사가 무섭다기보다는 이게 마지막 재판이고 마지막 순간이 끝나고 나면 검사가 나에 대해서 구형을 할 것이고 내가
내가 지은 죄에서 유죄라는 판단이 나오고 처벌이 결정이 될 텐데 예. 그게 나는 너무 두렵다라는 식으로 저는 행간을 근데 그걸 미룬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미룬다고 될 건 아닌데 예. 한 번이라도 더 다퉈보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를 가졌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재판 자체가 예. 제대로 다 진행이 못됐던 겁니다. 일단 변호인은 최후 변론 준비도 못 해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러면 사실 보통은 재판이 한 3주, 4주 정도 간격으로 열리잖아요. 조금 빠르게 뭐 어제가 18일이었으니까 이 일이만 열흘 보름 정도 연기를 했지만 그래도 좀 일정을 빨리 잡은 그렇죠. 거군요. 빨리 잡고 12월 2일 날 다음 달 2일 날 해서 구형이랑 최후 변론도 할 거고 오늘 원래 이제 의붓아들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도 오늘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정이 좀 묘하게 겹쳐서 예. 그 2일까지는 아마 재판부에서도 그러면 아예 병합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결심을 해놓고 예. 전남민 사례에서 결심을 해놓고 선고만 미룰 건지 이런 것들을 아마 다음 결심 공판 2일쯤까지는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 남편과 관련된 그 재판 그리고 의붓아들과 관련된 재판은 지금 따로따로 가는 거죠, 지금 일단? 아니요, 그거를 아직 못 정했어요. 이게 합할지를 아직 정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도 추측에는 전 남편에 관한 재판은 끝을 내고 선고만 미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같이 할 수도 있고. 선고는 두 범죄를 합해서 한꺼번에 선고하는. 근데 어제 재판정에서 고유정이 뭐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뭐 새로운 진술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예. 계속해서 그 아이가 있었고 예. 아이가 있는 방으로까지 남편이 좀 뛰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그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 번 흉기를 휘둘렀다 이랬던 이유가 그렇게 전 남편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진술은 안 나왔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검사도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 하느냐라고 검사가 오히려 반문을 할 정도였었고요. 사실 그 진술은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게 유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받아들여진다면은. 근데 유리한 얘기이긴 한데 지난번 6차 공판 때 생각을 해보시면 펜션 주인이 3차례 가서 전화를 했었고 그 전화를 하는 상황 중간중간에 녹취도 돼 있었잖아요. 지금 고유정이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전 남편이 아이가 있는 방에까지 뛰어들어갈 정도의 상황에서 다급하게 사람을 막아야 될 정도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에 본인이 말하는 복잡한 사정 때문에 시신을 어떻게 좀 훼손했다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차분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검찰은 계속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섭다고 검사님이 무서워 그러면서 진술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잠시 휴정이 됐다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신문이 이 얘기를 제목으로 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다룬 기사들입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오늘 신문 대 신문은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 52시간제 보완책입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들어가 있는 신문인데, 먼저 동아일보는요, 처벌 유예로 일단 숨통이 튀었다. 숨통이 튀었다. 뭔가 긍정적인 평가의 분위기가 느껴지죠. 반면에 서울신문은요, 물 건너간 근로시간 단축. 물 건너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혹평에 가깝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주 52시간제 일단 숨통, 기업들 보안입법 시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300인 이하 기업이 미만 기업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적용 50에서 299인 기업 위반을 하더라도 최소 9개월간 처벌하지 않는다. 유예합니다. 최소 9개월인데 뭐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간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특별히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해준다. 특별 연장 근로 허용 조건을 좀 더 추가한 겁니다. 완화했다고 볼 수 있죠. 업계에서는요,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야 된다. 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 이 특별 연장 근로요. 정부는 현재 자연재해나 큰 사고가 났을 때만 허용되는 특별 연장 근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경영상 필요할 땐 이거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경영상 필요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완화를 좀 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숨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보시죠. 누더기 된 주 52시간제. 제목 시작부터 비판적입니다. 누더기가 됐다고 했어요.
제대로 안 되고 뭐 여기저기 누더기처럼 모양이 됐다. 개도기가 남발로 물 건너간 근로단축. 누더기, 남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한 호평입니다. 고용부 장관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논란이다. 계도 기간은 정부가 기업 민원 들어준 꼴이다. 특별 연장 근로 요건의 업무 증가도 포함 자의적 해석 가능하다. 민주노총 사실상 전 사업장 허용 반발 허용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하여 전체 50에서 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최영수 의원님, 두 개 기사 저희가 나란히 봤는데요. 어느 쪽 기사에 좀 더 공감하십니까? 따지고 보면 두 신문 다 맞는 말을 썼는데 저는 동아일보 기사가 정리는 잘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사실은 땜질 처방이죠. 처벌을 유예하겠다는데 법에는 내년부터 시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는 처벌을 유예한다고 그러지만 해당 근로자가 사법부에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행정부가 소송 걸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상권 분립해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또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완 입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윤정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십니까? 앞에서 이제 동아일보라 했으니까 또 서울신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사회적 대타협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노동정책, 고용정책을 발표하든 간에 사측과 노측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노사가 충돌만 해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좀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지금 약간 좀 누더기가 된 듯하지만 그래도 뭔가 타협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당부를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기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수능 3등급이 의대 합격 실화냐? 이런 얘기가 좀 논란이 되나 봅니다. 최저 등급 페이지가 가져온 얘기래요. 여기 보시면 학종으로 연대, 의대, 의예과 됐다. 그런데 학종으로 됐는데 통상적으로는 그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대개 1등급, 2등급 정도인데 그 등급이 폐지가 됐답니다. 그래서 수능은 3등급인데 의대에 붙었다. 그래서 인터넷 인증글이 논란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재학생은 그런 실력으로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까? 그리고 교육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압박, 공고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없어지는 이 효과가 이런 부작용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겨울 준비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붉을수록 온도가 높은 건데 정류장 주변 보도가 모두 붉은색이죠. 서초구에서 빙판길 방지를 위해 바닥에 열선을 설치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정류장에서 잠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온기 텐트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 분주한 노력들 덕분에 올겨울 좀 더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슈태그는 첫 참석입니다.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두 분이 어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내일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두 할머니에겐 첫 수요 집회입니다.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투쟁에 나서야 하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노튜버입니다. 최근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업주 동의 없이는 유튜브 및 SNS에 올릴 동영상 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이렇게 이른바 노튜버존을 선언하는 음식점이 늘고 있습니다. 촬영을 이유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급증하는 1인 크리에이터, 비단 유튜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